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예, 오늘도 IB 금융회사 5번째 시간,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인 우드 펠릿 생산 세계 1위인 미국 엠비바라는 회사를 보면서 우드 펠릿이나 해당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냥 사진이고요. 엠비바 홈페이지에 나오는 풍경인데, 네, 이렇습니다. 이 동네는 노스캐롤라이나가 미국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상상이 안 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저도 노스여서 북쪽인 줄 알았더니 동쪽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오른쪽 동쪽에 위쪽에 뉴욕이랑 보스턴이 있고 동쪽에 아래쪽에 마이애미, 올란도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정중앙 정도. 네, 그 정도쯤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있고요. 그쪽이 이런 그러니까 숲 나무들이 엄청 가득한 그런 동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본 적은 없었는데, 전 가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네, 그리고 보시면 우드펠릿 생산자 순인데요. 월드와이드하게 지금 제가 이번에 말하는 엠비바라는 그룹이 엠비바라는 회사죠. 엠비바라는 회사가 현재 이 진한 초록 현재 캐파 생산 능력이 캐파시티고요. 이 약간 연한 초록 부분은 언더 디벨롭먼트 어쨌거나 2021년까지 컴플리션 될, 그러니까 내년까지 될 녀석을 합쳐오면은 엠비바가 거의 독보적인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초록으로 된 새 놈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서플라이어, 그냥 글로벌하게 이제 우드 펠릿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고요. 그 다음 이 진한 놈은 버티컬리 인터그레이티드 서플라이어라고 직접 사용하는, 예를 들어 발전소가 그렇게 우드 펠릿이 필요하거든요. 우드 펠릿이 필요한 드렉스라는 영국 발전소에서 자기가 필요한 우드 펠릿을 개발하는 공장 그런 거를 직접 수직 계열화해서 미국에 드렉스 바이오매스라는 회사 설립해가지고 직접 자기네 바이오매스 우드 펠릿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조지아 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리 인터그레이티드 서플라이어는 지네가 사용자가 직접 이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약간 파란색 부분은 스몰 앤 리저널 서플라이어, 역시 공급자긴 한데 좀 작은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글로벌하게 공급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엠비바는 아까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라놀 인베스트 뭔지 모르겠어요. 발틱에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피너클은 캐나다에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각 국가에 제일 많은 산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엠비바가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현재도 넘버원이지만 더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또 보시면은 생산량도 제일 많지만 플랜트, 그 생산 시설은 개수가 얘가 제일 많지 않아요. 결국은 한 개의 플랜트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예, 밑에 그라놀, 인베스먼트, 피너클 이런 애들 대비 더 적은 유사한 숫자지만 훨씬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개별 그 플랜트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최대한 크게 가는 게 엠비바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주가 추이고요. 엠비바 주가는 당연히 요즘에 떨어졌죠. 그래도 어쨌거나 5년 추이를 봤을 때 그 신재생이라는 부분이 역시 좀 우상향하는,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고요. 한 2017년, 16년에는 10불이었네요. 그런데 거의 2020년 와서는 37, 8불, 40불까지 거의 10불에서 한 4배 뛰었었고, 다시 팡 떨어졌다가 지금 30불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대략 보시면은 마켓캡이 1.03 빌리언 달러네요. 1빌리언 달러가 1.2조 원 이 정도 되니까요. 한 1.2조 원 정도 마켓 규모를 갖고 있는 초거대 기업은 아닌 거죠. 그래도 크긴 크죠. 시가총액 1조 넘으면. 그리고 쭈루룩 가서 베타, S&P던 시장 인덱스와 얼마나 유사하게 가느냐, 더 빠르게 움직이냐, 더 적게 느리게 움직이냐 해서 생각보다는 높네요. 저는 베타도 0점 몇 이렇게 해서 시장보다 훨씬 느릴 줄 알았더니 그냥 시장 흔들림과 유사한 1배 정도, 1.07배 정도로 유사하게 흔들리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Renewable Energy라고 하고요. 뭐라고 썼나 볼까요? 제가 썼는데 영어네요. 아이고. Major industrial economies in Europe and Asia are far from short of binding natural level 2030 renewable target. 2030년 신재생 목표가 있어요. 각 국가 내셔널 레벨 국가 수준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가 있는데 대부분은 short of binding, 그러니까 실제 바인딩인데 어쩌거나 한 물량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대부분 2030년 목표하는 데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신재생을 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고요. 저편은 일본의 경우는 캐퍼시티지 이슈가 왜 있냐?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리지스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역시 얘네도 리뉴어블 캐파의 쇼티지가 나고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2030년 신재생 타겟을 각 국가별로 보면은 NL이 왠지 네덜란드겠죠? 네덜란드로 여겨져요. 진한 게 타겟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고 부족 부분 엄청 70%나 부족하네요. 영국도 66%나 부족하고 벨기에, 프랑스, 독일, DK 모르겠어요. 덴마크인가요? 저펜은 25%. 어쨌거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로 가면은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의 그 코스트 단위 1이라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드는지 코스트고요. 솔라가 제일 비싸요. 예. 태양을 통해서 1이라는 전기를 만들 때는 제일 많은 뭐 숫자를 보면 150 유로, 140 유로 정도가 들고 온쇼어 윈드 풍력, 육상 풍력으로는 한 100유로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컨버전 이게 지금 석탄 발전소를 우드 펠릿 발전소로 변화시켰을 때 그때는 어떤 1이라는 전기를 생산할 때 뭐 한 90 유로 정도. CCGT는 이거 복합 화력 발전 일반 복합 화력 발전이고요. 바이오매스 컨버전 위드 CHP 이게 지금 사실은 CHP 이게 석탄을 전환시킨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위드 CHP 컨버전 차이가 뭘까요? 봐야 되겠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둘 다 드디어 모르겠네요. 일단 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대충 덮어 넘어가는 감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태양이랑 태양광 풍력보다도 이제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매스 우드 펠릿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이런 그런 연료비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가격 경쟁력이 어차피 써야 되는 리뉴어블이면 그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일본의 경우도 보시면은 역시 솔라가 제일 비싸죠. 윈드, 그다음 풍력도 그렇고 데디케이티드 바이오매스랑 바이오매스 코파이어링 이건 아마 코파이어링 어쨌거나 혼소겠죠. 혼소. 예. 기존 석탄 발전 100이라는 석탄을 쓰는 석탄 발전소를 95의 석탄을 쓰고 5 정도의 바이오매스를 씀으로써 일정 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는 뭐 그런 혼소 부분이고요.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솔라나 윈드보다도 이런 바이오매스 부분, 특히 우드 펠릿 부분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MB바한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우위긴 한데 우드 펠릿 최대 약점은 결국 나무 찌끄러기들 잘 안 쓰는 나무들을 쫙 모아서 만드는 거고요. 원가는 별로 안 드는데 결국은 자잘한 나무 베고 나서 잔가지들 쓰지 않는 거를 다 일일이 모아서 그거를 잘게 쪼개서 부순 다음에 압축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라랑 그 윈드 풍력은 기술 개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더 싸질 여지가 기술력 개발할수록 남아 있는데 이런 우드 펠릿의 경우는 뭐 좀 손이 많이 기술 집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인건비가 더 싸지지 않는 이상, 교통비, 운송비가 싸지지 않는 이상 더 쌀 여지가 좀 없어서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한테 치일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우드 펠릿의 경우 현재로 보면은 뭐 한 5년 정도 중기까지는 뭐 분명히 우위일 것 같은데 5년 이후에 뭐 10년까지 10년 이후 그때도 우드 펠릿이 비교 우위가 있다?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년 이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뭐 나쁘다, 확실히 나빠, 확실히 좋아 이런 거 아니고 모르겠다는 거고 5년 안쪽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소비는 뭐 반 정도 줄었대요. 어이구 이거 두 개가 있네요. 어쨌거나 석탄 계속 줄고 있고 우드 펠릿 소비는 2배 정도 늘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뭐 그런 실제 이런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석탄을 줄이고 그 부분을 우드 펠릿을 넣어서 돌림으로써 환경 오염도 줄이고 뭐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배출도 줄이고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드 펠릿을 강제로 섞어서 쓰고 있는 그런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MB바는 도대체 어떻게 뭔 일을 하는 건가요? 보면은 보통 이제 뭐 가스, 석탄, 석유 전부 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업스트림은 그 자원이 개발되는 곳이에요. 이거 지금 우드펠릿은 나무, 뭐 포레스트, 숲이죠, 숲인 거고, 석유는 뭐 석유 파는 곳, 석유 나오는 광구라 그러나요? 유전이죠, 유전. 뭐 셰일 가스면 셰일 가스 거기 파는 곳, 그쪽이 업스트림이고요. 그것을 추출해내고 빼내는 부분이 업스트림이라고 보통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가공해서 이동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가져와서 뭐 LNG로 리퀴드해서 뭐 파이프로 운송하고 다시 보관하고 이제 배 타고 넘기는 그런 중간 과정을 다 미드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실제 사용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석탄 발전소가 이제 코파이어링 한다고 주로 우드펠릿 많이 가져가는데요. 뭐 그런 발전소 아니면 석유 같은 경우는 뭐 석유 쓰는 곳, 뭐 화학인가?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LNG 발전소 이런 데가 다운스트림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드펠릿이기 때문에 업스트림은 숲이고요. 미드스트림은 이제 MB바가 하는 게 미드스트림이에요. 실제 업스트림인 나무를 가져와서 게더링해서 프로세싱, 가공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덴티파잉, 압축시켜서 조그만 부피로 만들고요. 다 이게 우드펠릿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저장했다가 트럭이나 기차나 배로 팔겠죠. 그러면 다운스트림인 해당 발전소가 뭐 가져가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뭐 내용들을 보면은 사우스이스트 US 아까 제가 말한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은 Structural Cost of Good Advantage and Sustainable Feedstock 이쪽이 싸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전 몰랐는데 나무가 정말 많고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자잘한 나무 안 쓰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우드펠릿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잘한 나무들의 가격은 뭐 이쪽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스트 오브 원가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거고요. Actual cost of fiber is a small portion of our overall cost tower. 사실 코스트 이 원가를 최종 생산할 원가를 구성하는 게 이런 파이버 나무를 가지고서 가공하고 버스로 가져오는 트럭을 가져오는 연료비 가공하는 거 다시 배 태우고 보내고 막 이런 쭈루룩이 얹혀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나무 가격은 얼마 안 된다. 예, 그런 얘기고요. 사실 좀 상치되죠. 나무 열라 싸요. 근데 사실 나무 별로 얼마 가격 안 돼요. 나무가 많이 차지하는데 열라 싸면 다른 나라에 있는 우드펠로 회사 대비 엄청 우위일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좀 상치되지 않나. 그래도 어쨌거나 싸면 좋은 거니까요. 미국만 싸면 딴 데보다 미국에 있는 우드펠로 회사는 유리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미드스트림으로 가면 MB바라는 놈은 clusters of geographically dispersed fully contracted fluid of production plants. 이게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 뭉쳐서 퍼져 있다 이거죠. 한 곳에 다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어떠한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사실은 남서부 쪽에도 좀 있는데 그런 우림 지역에 뭐 일정 중간 어느 정도 항구에 쪽으로 쏠린 어느 지역에 플랜트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쫙쫙 나무들을 모으는 거고 서로 간섭하면 안 되니까 좀 거리를 두고서 이제 클러스터들을 디스퍼스드 해놨다는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빌드 앤 카피 디자인은 이제 플랜트가 10개인가 있죠. 10개 있으면은 또 지을 때는 배치를 완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플랜트의 배치들 다 똑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익숙함 그러니까 기존의 애들도 처음 새로운 공장에서 일하면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장의 모든 배치 기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 공장에서 사람들을 숙련을 시킨 다음에 새로 만든 공장에 그 사람들을 보내면은 위치는 다르지만 공장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다시 할 수 있어서 적응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오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거를
빌드 앤 카피 디자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롱텀 픽스드 레이트 shipping contract matching offtake tenor and volume. 이것도 뭐 shipping 배 이제 배에서 미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주로 유럽에서 많이 쓰고 일본에서 많이 쓰거든요.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뭐 배에 대한 거는 주로 배 타는 걸 롱텀 픽스드 레이트 shipping 컨트랙트로 고정해 놔서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적다. 그래서 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다운스트림은 결국은 수요처는 주로 fully contracted through 2025년 영어로 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읽을 수도 있죠. Weighted average remaining term of 11.4 years, backlog of 10.6 billion. 이거는 어쨌거나 전체 계약돼 있어요. 얘네는 지금 생산하는 물량이 뭐 대신 막 돌리는 100이 아니라 한 80, 90 적절하게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이미 테이크오페이 계약으로 뭐 장기 계약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고정 단가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생산하면 그대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돼 있는 거. 이제 와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어디 팔죠가 아니라 공장 짓기 전에 이미 지을 공장에 대한 수요처에 대해서 그런 매수 계약, 테이크오페이 계약을 이미 그 발전소 체결하고서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개발되는 물량에 대해서 결국 팔 곳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는 거여서 좀 수요 리스크를 많이 얘는 해지하고서 운영하는 회사고요. 뭐 어쨌거나 지금 그런 의미에서 including contract held at sponsor increased to 13.8 years. 이거 지금 엠비바에 모 회사가 있어요. 스폰서, 지주회사 같은 위에 회사인데 그쪽에서 사실은 땅 사서 개발하고 테이크오페이 계약, 장기 계약 체결해서 완전히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점에 이 엠비바 회사한테 넘겨요. 그래서 개발 리스크는 위에 스폰서가 다 가지고 있고 완성된 그런 플랜트를 넘기는데 그 짓고 있는 지금 개발 중인 건 다 지주가 갖고 있겠죠. 근데 개발 중인 것들도 개발하기 전에 이미 테이크오페이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매수자들한테. 그래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 개발하고 있는 그놈들이 다 돼서 합쳐진다고 가정하면은 지금도 11.4년이라는 장기 계약에 뭐 10.6 빌리언, 12조 원 정도의 그런 수주 물량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게 합쳐지면은 더 장기 계약들이 섞이면서 평균 13.8년의 계약으로 더 롱텀의 테이크오페이 계약으로 연장되고 당연히 백록 이런 수주 물량도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면은 롱텀은 어쨌거나 좀 안정적인 그런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 같고요. 픽스드 프라이스 with escalation, 테이크오페이 컨트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단가로 계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이 예상 가능하고 대신 롱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곱하기 해서 물가 상승대로 거의 픽스하게 받게 해서 지금 그러면서 저희 생산 용량에 대한 것도 확정을 하잖아요. 일정 용량에 대해 일정 단가를 확정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그런 좀 캐시플로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그 말이죠. 엠비바스 프레딕터블 캐시플로우.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뭐 그게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예상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만드나요? 네, 그거는 일단 컨트랙트 프로비전 어떤 계약 조건들을 좀 하는데요. 카운터파티 이 우드펠리 사는 놈은 주로 메이저 유틸리티,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레이티드 트레이딩 하우스 어쨌거나 등급이 있는 큰 그런 회사들이 카운터파티이기 때문에 걔네 보고 3년 동안 공장 만들어서 생산하려고 했더니 걔네가 망해서 못 사간다 그런 리스크는 없진 않지만 적은 거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사가는 텀이 거의 20년 동안 사갔기 때문에 일단 공장 만들면 뭐 거의 20년까지는 확정적으로 수요처가 있고 걔가 정해진 가격으로 살 거고 걔가 내 용량도 확정해서 일정 용량 이상 사기 때문에 P 곱하기 Q가 거의 좀 확정된 상태로 그 공장을 뭐 한 10년 이상 돌릴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구조가 나오고요. 테이크오페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것을 다 사는 일정 물량 이상에 대해서 다 사게 되고 터미네이션 메이콜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약 해지하고 이러면 그냥 해지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또 위약금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금액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진 프로덕션은 결국은 마진이 이제 수익이 매출과 원가의 차이는 뭐 차이던 아니면 매출과 원가 모든 간접비의 차이던 어째 그 마진 자체가 안정적이야 수익이 안정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프라이스 에스컬레이터스
장기 계약이요. 장기적으로 고정된 프라이스로 팔긴 파는데 20년 동안 같은 가격을 팔면 그게 또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인건비든 뭐든 코스트는 뭐 물가 상승대로 따라 올라오는데 내가 파는 그 물건의 가격은 계속 20년간 그대로라면 전 마진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물가 상승 조건을 두어서 같이 올라가게, 원가도 내가 만드는 원가도 물가 상승률만 올라가면서 내가 파는 단가도 같이 올라가게 해서 사이의 마진이 일정하게 만드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그런 지금 나무 원목 가격 흔들릴 수가 있죠. 원재료들은 그것도 흔들리는 거 그 가격 그대로 반영해서 사게 패스로 해버리고, 뭐 디젤 패스로, 디젤도 연료들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송비도 뭐 물가 상승률 꾸준히 올라가는 게 어느 날은 뭐 디젤이 비쌌다 어느 날 쌌다 막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하겠다는 거죠, 얘네는. 그래서 그것도 전가시켜서 쌀 땐 싸게 받고 비쌀 땐 비싸게 받고, 디젤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익을 일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쇼핑 코스트는 고정 계약을 체결해서 롱텀 쇼핑 컨트랙트가 지금 사가는 애들한테도 뭐 쇼핑 코스트를 얼마, 예를 들어 5불에 받기로 했어요. 제가 어느 A 발전소한테 배에 실는 거를 뭐 단위당 5불에 받기로 하고, 우리가 실을 배도 단위당 5불에 4.5불에 실겠다고 20년을 계약을 체결하고, 사는 놈한테도 단위당 5불을 내라, 너네가 쇼핑 코스트로. 그거를 반영해서 20년 계약을 체결하면은 저희는 뭐 걔네한테 걔네한테 5불을 받고 배한테는 4.5불을 뭐 내면서 20년 계약이면 그대로 계속 그렇게 내면은 쭉 갈 수 있죠. 매칭을 해버리면은 이 흔들리는 리스크가 또 해치가 되는 거고요. 뭐 또 다른 벙커 fuel 이쪽도 뭐 이거는 배 연료인가요? 이게 연료도 흔들리니까 패스로, 비쌀 땐 그만큼 판매 가격 올리고 쌀 땐 판매 가격 그만큼 내려서 그대로 정가 시켜가지고 안정적인 마진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뭐 법 바뀌고 정부 규제가 바뀌는 것도 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보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이고요. 제가 가서 이런 기업들 하는 게 사실 뭐 가서 미국 주식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엔비바 주식 사세요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런 대체 투자가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바이오매스도 재미없고 신재생도 재미없는데, 그래도 어떤 기업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좀 재미없는 학문이고 재미없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지만 좀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뭐 정보를 얻을 곳이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그런 마켓, 그 대체 투자 분야에 유명한 기업이 있다면, 넘버원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그 기업 공부를 함으로써 그 마켓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이런 마켓의 넘버원 기업 위주로 예를 드리는 거고요. 뭐 그 기업을 꼭 마스터하실 필요는 없고, 그 기업이 있는 분야, 오늘 같은 우드펠릿이 궁금하면 엔비바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엔비바 자료를 뒤져보면은 뭐 우드펠릿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조하라고 이런 기업들을 좀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니까요. 좀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